프로파간다, 데마고기, 빌런 오케스트라의 다음 연주곡은 무엇이었을까요? 페이크, 조작이었습니다. 과연 뭘 어떻게 조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1월 2일, 그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접수받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빌런들은 초조해했죠.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 의견이 교육부 청사로 도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Hello. 뉴라이트로 이름난 한 명문대 교수의 전화였죠. 저 S대 양 교수입니다. 국정화 찬성 의견서 차떼기로다가 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기다리던 전화였습니다. 몇 시간 뒤 교육부 전 직원에게 비상대기를 명령하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때 시각이 밤 9시. 동원된 직원들은 접수 마감 시한인 그날 자정까지 이 4만 장의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하필 마감 마지막 날, 그것도 그 늦은 밤에 수만 건의 찬성 의견서가 도착했다? 약간 구린 냄새가 나죠?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찬성 의견서의 내용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의견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을까요? 국정교과서 찬성자 성명 이완용, 주소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전화번호 1910-0829, 경술 971이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찬성자 성명 찬성, 주소 절대 찬성, 전화번호 기필코 찬성. 또 다른 찬성 의견서는 박근혜, 박정희가 작성한 걸로 돼 있고 주소도 청와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욕설을 써놓기도 했고 성명 대신 엉뚱한 말로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당수가 무더기로 조작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불법적인 의견서였습니다. 진상조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4만여 건의 찬성 의견서 가운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즉 유효한 의견서는 불과 9,497장, 다시 말해서 4분의 3은 조작이었다, 이런 얘기죠. 선전, 선동, 조작. 빌런들이 연주한 국정교과서의 하모니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참 지저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 후지고 지저분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감상했을까요? 박수라도 쳤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던 2015년 그해, 광장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2명의 시민을요. 우리는 이들을 희자매라고 부릅니다. 여긴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이게. 우리 비니 쌤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먹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목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온 가족이,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제 센터장으로 우리 송민희 씨를 스카우트했죠.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는 아시죠? 지금 이제 연구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대단한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주제로 왔을 것 같습니까?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딩동댕동. 일단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그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의지가 확고했죠. 네. 이제 시기적으로도 뭔가 이제 교과서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 2015년에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건국절, 이른바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고 부르겠다는데 포인트를 두겠다. 이제는 때가 됐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국을 맡아서 교학사 교과서도 막아냈기 때문에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언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지 모르니 여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자 해서 움직일 때가 다시 됐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죠. 15일에 그 경축사가 있었고요. 20일에 바로 재조직해서 이제는 그 재조직한 단체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짧게 줘야 됩니다. 애초에 지을 때. 저는 기사 같은 거 볼 때 뭔 대책위원회 이름을 너무 길게 짓습니다. 국정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그게 이른바 줄여서 저지넷. 국정화 국정화 저지넷. 사실 사무국이 전반적인 걸 총괄하면서 그 할 일이 너무 많은 데잖아요. 그렇죠? 뭘 이제 기자회견 사회도 봐야 되고 뭐 정말 앰프도 챙기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1인 시위 조직도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예?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귀찮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나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빼는 사람도 있고 주로 이제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추워질 때. 네네. 안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머리끄댕이 접었지. 뚜껑을 열고 나서는 이 사람들은 뭐 그때부터는 뭐 막가파로 밀고 나갔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갔죠?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 그 기간에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그런 거를 뭐 TV나 뭐 신문 광고 홍보비만 거의 뭐 하여튼 뭐 20몇 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박근혜가 이제 우리 이제 뭐 시위하는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하지 말라. 복면 금지법 이런 거 있었다. 아, 그렇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저희는 일부러 그래서 이제 탈을 쓰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 이제 그때 각시탈을 집회 현장에서 다 나눠주고 우리 촛불 집회할 때 그걸 다 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2015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지배 권력은 거의 유신 시대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방식은 굉장히 세련되고 저희가 했었던 것들이 이제 문화재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좌, 거리 강좌 또 청소년들을 불러서 저희가 역사 골든벨 같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되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3차례 정도 범국민대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이 친구들끼리 어떤 막 발랄하게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네. 우리 모두 한국사 국정화를 힘을 합쳐서 막읍시다. 집회를 누가 하는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공개가 됩니다.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집필진도 모르고 집필 기준도 모르고 복면 집필진을 어떻게든 이제 밝혀보자. 복면 집필진.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니네들이 복면을 쓰고 집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복면 금지를 했으면 니들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영상을 제작을 좀 했었죠.
복면지필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복면지필자는 원로학자, 역사 관련 교육자나 연구자 혹은 상업교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찾아냈어요 결국? 거의 지금 역사학계에서 서명을 안 한 사람이 손 꼽힐 정도였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역사학자가 쓴 게 없더라고요. 역사학자 안 썼으면 그럼 역사 교과서를 누가 쓰죠? 정치경제학이라든지 군사학 전문가 군사학이라든지 이런 뭐 초반에 밝혀진 이제 상업교사였다든지 이 상업 선생님이 공모를 하잖아요. 지필자 공모를 할 때 이제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역사교사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 이제 자랑처럼 약간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랬는데 동료들한테. 자기가 이제 국정교과서 지필자가 됐다면서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필하러 간다. 근데 마지막 인사가 또 사요나라 이렇게 돼가지고 역사를 가르친 지 이제 9개월 됐다던 전직 상업교사의 출사표는 그렇게 사뭇 비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상업교사가 그 복면 지필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을 듣고 바로 달려갔죠. 가서 그냥 대뜸 물어봤어요. 큰 소리로. 다 듣게. 국정교과서 지필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약 뭐 2초 정도도 안 걸렸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뭔가 좀 세상에 자기 자신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확정 고시가 되고 그리고 교과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는 거리 역사 강좌도 하고 또 그걸 이제 모아서 저희가 책도 내고 그런 것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헌법소원, 법적인 문제들도 민변하고 이제 같이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11월 달에 드디어 교과서가 공개가 됐고요. 현장 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죠?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저희 손에 바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쫙 새벽에 그냥 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면 이제 착실히 분석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 내용을 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 분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였고 나머지는 이제 연구소 우리 연구원들이 다 이제 식민지 시기를 집중적으로 파서 그거는 이제 다음 날부터 계속 언론에다 터뜨렸었죠. 거의 그냥 밤샘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부실한 교과서니까 교과서가 공개된 이후에 반대 운동이 더 좀 탄력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교과서 폐기 운동으로 이제 돌입을 하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 교과서를 당장 이제 소각해야 된다.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된다. 그때가 이제 그 박근혜 씨 국정농단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목적도 불분명하고 정당성도 없고 그리고 하물며 내용까지 이런 네, 분노를 담아서 하겠습니다. 밀실편찬, 부실편찬,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이 없었으면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탄핵이 없었다면이 아니라 결국은 국정교과서가 박근혜가 탄핵되는 어떤 그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교과서 때문에 그 여자는 그분은 탄핵이 됐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수 있죠. 박근혜를 위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뭔가 이 싸움은 그냥 상식 대 비상식의 어떤 이제 대결 구도였다라고들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스케치북에 매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뭐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해 본 적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뭐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폐지가 됐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관료 집단에 뭐 교육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국회로 가고
교육감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런 뭔가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답답할 때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꿈꾸고 실천한다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약간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 전쟁은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교학사 교과서 발행으로부터 4년,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로부터는 9년에 걸친 긴 싸움이었습니다. 이후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던 그날의 광장도 이젠 추억의 장소가 되었죠. 지금 우리는 국정화 반대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잘 마무리된 성공적인 운동의 한 사례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아십니까? 각종 역사 부정과 왜곡, 혐오로 가득 찬 극우 반공주의자들의 바이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9년 여름에 발간됐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역사 전쟁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남아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들 빌런들은 새로운 역사 전쟁의 기지를 찾았다는 기쁨에 환호하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은 어떨까요? 역사 부정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는 실제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가공되고 있겠죠. 친일 행위를 미화하고 식민지 피해자들을 혐오와 차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 생존자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13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수요시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이 집회는 오늘 2022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30주년이 됐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이 시민들은 누구와 싸워왔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싸우고 있을까요? 이 무게가 일본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저들은 할머니들을 공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폐악스러운 막말과 혐오 그리고 역사 부정을 일삼는 저 무리들은 약 2년 전 반일 종족주의 출간을 계기로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반일 종족주의의 궤변을 마치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첫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은 여전히 국민을 속이려는 집단의 거짓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 1991년 김학순으로부터 시작하여 30년 1525번의 집회. 이 시민들에게 역사 전쟁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 여러분의 삶터는 어떻습니까? 역사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빌런들은 여러분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